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을수록 그 연구기관들, 소위 싱크탱크들의 역할이 커지죠. 저희 서울연구TV 개국 1주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연구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한국 경제 현황을 좀 진단을 또 해보고 또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들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현호석 KDI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DI가 자리 잡고 있는 홍동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서울시내 이렇게 그 녹지대가 많은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을 정도로 그 근무 환경이 쾌적합니다. 원장님한테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급하게 좀 먼저 우리가 여쭤볼 문제가 그 더블딥 문제예요. 그 최근에 뭐 그 폴 크루만 프린스턴대 교수도 더블딥 가능성을 얘기했고 또 강만수 지금 경제특보시죠. 더블딥 가능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뭐 최근에 크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FRB가 미국 경기 회복 뭐 시그널이 있다라는 걸 공식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요즘 들어와가지고 더블딥 가능성이 불거져서 그냥 논란의 쟁점이 있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더블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더블딥 다시 말씀드려서 회복된 경기가 다시 이렇게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네,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 이유로서는 우선 첫 번째는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이 정책적인 대응을 해왔고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이라든지 금융정책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러한 효과가 물론 시간을 두고 나타납니다만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하듯이 그 적어도 세계 경제가 바닥을 벗어났다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그 경제 회복의 효과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히 소득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또 여전히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고 막 그런 데서 또 다른 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우려와 또 그런 데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더블딥으로까지 갈 만큼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으시군요. 그래도 가령 아직도 뭐 가령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게 위험 요소도 좀 남아있죠. 그래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조금 원장님이 보시는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아직도 여전히 이제 금융 부실의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상업은행이라든지 또는 현재 그러한 그 모기지 관련된 그러한 금융 부실이 남아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이 그 유럽 중에 이 동구권 중심으로 또 상당히 그렇죠. 금융위기에 대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뭐 그런 위험성이 아주 다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 그 경기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우선 재고로 우선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고용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만큼 고용에 대한 반응은 제일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용에 대한 그 효과가 아직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하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소위 이 전 세계적인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불균형. 예, 글로벌 불균형이죠. 그래서 결국 세계 경제의 그러한 글로벌 위기의 아주 근원은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그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그 시간이 걸려서 그런 점이 이제 하나의 위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그 타임렉, 시간의 어떤 그 격차
격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금융위기가 뭐 단순히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게 어떤 그 거시적으로 또 큰 어떤 메가 트렌드로는 굉장히 시그널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들이 있죠. 예. 이번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를 한번 저기 원장님 예. 저 세계은행에도 좀 계셨었죠. 예, 예, 예. 그런 시각으로 좀 한번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건 단순한 경기 그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 막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할 거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심의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 이제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네. 그러한 경제 그 주도권이 상당히 더 강화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세계 산업도 상당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겪었지만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앞으로 그렇게 크게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도 아마 산업 간에도 질서의 재편이 있을 수 같고요. 세 번째는 아마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IMF 그런 체제에 대한 그렇죠. 그런 재론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금융시장을 안정되게 하느냐. 여기에는 상당 부분 금융 감독이라든지 금융 규제 이런 것이 강화될 그런 움직임으로 아마 세계 경제가 아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떨어지리라는 그런 일반의 예상이 나오면서 소위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게 종결될 거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 이동이 이게 끊길 거다라는 예측. 우리나라 지금 한머니 때문에 사실 고생한 적이 많은데 그 한머니에 의해서 그 금융시장이 또 요동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 펌프에 물을 줘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게끔 그런 작동을 하듯이 정부 주도의 어떤 경기 회복 대책을 추진해온 게 사실인데 그것이 아직 민간 부분에 확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이 정부도 고민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키냐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출구 전략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되는 게 아마 그러한 요인이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언급하신 이제 외환 내지는 우리 환율 그리고 이 달러 가치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위기가 발발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의 달러를 네. 자꾸 선택을 하게 돼서 한동안에 달러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으로 글로벌 금융 이전에 쭉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현상은 물론 어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작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년도 1, 2월 달은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외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비교적 우리가 스왑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취해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커다란 소위 소용돌이에 해당되는 외환시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빠르다라는 칭송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 이유, 뭐, 정말 기저적으로 그렇게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뭐 경기 부양 효과 때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현상으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1, 4분기하고 2, 4분기에 GDP의 그러한 성장 속도를 보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그런 정부가 확장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는 이 정부의 정책이 저는 비교적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런 선제적인 그러한 재정 정책 또는 금융 정책을 취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이라 그래가지고 하반기 할 것을 상당히 당겨서 상반기 한 측면도 많고 또 하나는 그 재정 정책 이런 재정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 해에 집행되는 게 한 15%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고 이래서 그만큼 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그런 좀 폐해도 있지만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러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을 것은 이러한 것이 주로 정부 주도하에 그러한 경제 회복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직 민간의 소비라든지 투자 이런 것은 아직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 특히 금년 말과 또 내년에 걸쳐서 상당히 정부가 아주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높게 평가하지 않는 측에서는 아무튼 이거 효과가 무슨 기저적으로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정부가 재정 확대 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조기 집행하고 하는 데 따른 그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냐라고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해석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아주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바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특히 노사관계도 개선해 줘야 되고 또 기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민간의 그러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병행해 줘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민간 부문의 확산을 전제로 해서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민간 부분의 활성화 또 뭡니까 환율 같은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재정 지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세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감세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정부 정책이 제대로 가는 겁니까? 저는 감세 효과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다시 재정의 건전성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감세의 경우가 결국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부의 지출보다도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지금 세금의 수준, 특히 법인세라든지 이런 기업 관련 세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여러 가지로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외국하고 조세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감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세율을 낮게 하고 오히려 세원을 넓게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조세 수지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 과세 부분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가 같은 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이 세금 많이 부과하는 쪽을 피해서 하는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감세의 타당성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동의를 하면서도 또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이게 국가 재정 문제 이거 지금 가장 아까 말씀드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특집 방송을 이제 원장님 모시기 전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모셨었는데 그분께서는 이번 정부가 국가 재정 거덜내는 정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자칫하면은
재정을 망가뜨린 정부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하는. 지금 국가 재정 장난이 아닌 상황인 거 맞죠? 지금 그렇게 재정 확대 계속 해나가고 감세 이거하고 필연적으로 이게 부딪히는데 원장님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어떠신지? 뭐 저도 이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건전해야지 앞으로 닥칠 이러한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정의 건전성은 아주 가장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예, 없죠. 그렇습니다.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과연 우리의 재정의 그러한 그 정책이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러한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하느냐 이제 그런 게 아마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맞물려서 이건 뭐 불가피하게 결국 재정 적자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국가 채무의 비율이 GDP의 한 36% 되거든요. 이게 뭐 OECD 국가 전체 평균 한 75% 되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재정 적자 내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 상당 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인상을 시장에 주게 되면 그만큼 그것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죠.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할 점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소위 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된다는 그런 일반 원칙하에 가급적이면 감면의 대상을 줄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세를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세하면 감세 쪽에만 자꾸 우리가 또 시각을 맞춰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면세. 근데 사실은 세율을 좀 낮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게끔 하고 또 세금에 있어서도 또 그 전문 직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세원 확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세는 하되 넓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부분. 요즘 뉴스에 보면 아직도 그렇게 탈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부동산 가압류 들어가고 그러는 거 좀 그런 사람들부터 좀 빨리 이렇게 세원을 확보를 해서 그게 국가 재정으로 좀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막 좀 신경질 나고 그러죠. 그 문제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원장님 출구 전략 문제 역시 최근에 이게 더블딥 나오면서 이제 출구 전략 뭐 시기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정부는 아무래도 출구 전략이 아직 이르다라는 견해를 비쳤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께서는 조금 또 출구 전략을 서두려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셔서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고 출구 전략 시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 견해를 좀 말씀 주시죠. 우선 뭐 출구 전략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구 전략이라는 의미를 크게 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이라 해서 뭐 거기서 우리가 했던 정책을 그냥 걷어들이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 중장기적으로 봐서 크게 보아서 이 현재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비유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가 끝났다고 추구에 막 몰려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치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혼잡은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낫듯이 우리가 출구 전략의 시기 문제를 했을 때도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에 대한 아마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모두에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뭐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할 때 이게 지금 계기 비행이 아니라 시계 비행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판단할 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럴 때는 위험성이 적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구 전략을 늦게 했을 때 위험성은 뭐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출구 전략을 또 너무 빨리 걷어들였을 때 문제점은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빨리 걷어들이게 되니까 실업이라든지 또 그만큼의
소득의 회복이 더디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위험이 크느냐? 저는 실업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인플레에 대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실업에 대한 위험이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했을 때 위험이 훨씬 더 늦게 했을 때 위험보다 더 크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보면 우선 출구 전략에 대한 시기는 신중해야 된다. 좀 더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될 거냐. 몇 가지 그런 변수들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변수는 바로 세계 경제지,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겠고. 두 번째 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하고 있지만 과연 민간 부문 내지는 우리의 경우도 고용 사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냐 하는 것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혹시 또 다른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혹시 발생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을 보아가면서 결국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그런 결정을 조금 더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저는 금년 말쯤에 되면 이런 요소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때 이제 그러죠. 언제쯤 해야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마 뭐 좀 바람직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말에 들면은 보다 그런 징후에 대한 확실성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시죠. 캘리포니아도 손정원 박사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분이 선택을 하라면 자기는 출구 전략을 늦게 해서 생기는 인플레보다는 일찍 해서 생기는 그 실업 문제 같은 것이 더 문제가 크다고 본다는 말씀을 엊그저께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만약에 그 초인플레 문제가 지금 출구 전략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어쨌든 없죠.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얘기 나오면 조금 짚어주시죠. 뭐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네. 지금 각국에서 그 유동성 공급을 한마디로 엄청나게 한 게 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유동성 공급이 결국은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 3, 4년 내지는 2, 3년 내에는 그러한 높은 인플레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 돈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런 요인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쓰지 않은 그러한 그 과잉 설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잉 설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초과 공급 상태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인플레에 대한 소위 갭,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러한 GDP의 수준하고 실제 GDP의 갭이 아직도 상당 부분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초과 공급 상태에 있어서 오히려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 경계화될지도 모른다. 아직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그러한 그 주택을 비롯한 이 자산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 우려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인플레보다는 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로 확산될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그게 또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그렇습니다. 중에 어떻게 하나이기도 보면 하죠. 이제 특히 우리가 부동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경우는 부동산이 비유를 하자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게 선으로 연결돼. 이게 또 면으로 전체로 이렇게 그러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러한 그 경제 정책의 그런 변화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뭐 DTI라든지 이런 그 부분적인 부분적 정책. 그런 정책으로 아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 우리 경제 소위 그 장기 저성장 가능성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프로바빌리티에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한 네. 그 지적이십니다. 이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 이번에 출구 전략을 논하면서요. 그 아주 한 가지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잠재 성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기를 맞아서 그 잠재 성장력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많이 푼 것을 걷어들인다는 이런 수요적인 측면인데 앞으로의 경제는 반드시 이러한 수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바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네. 공급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과거 우리가 그 80년대에 이렇게 7%대부터 잠재 성장률이 차츰차츰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7%, 90년대 한 6%,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한 5%. 그래서 지금 대개 잠재 성장률을 4.5 내지 한 5%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요. 이번 아마 위기로 인해서 분명히 이 하방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부도 지난번에 그 재정 운용 계획을 하면서 5%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5%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원장님 KDI가 보는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도 또 전망 좀 해주세요. 예. 얼마나 될까요? 뭐 금년에 저희가 그 전망을 한 거에 의하면 금년에 지금 마이너스 0.7%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셨군요. 내년에 4.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교적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전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 한편으로 보면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만 예전에 초음파 같은 게 없을 때요. 소위 그 뱃속에 아기를 식별할 때 물어보면 무조건 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재밌네요. 예, 딸이라고 해서 맞아요, 딸 맞아요. 낳으면 맞추는 거고요. 아들 낳은 사람은 옛날에 아들 선호 현상이 있어서 아, 그럼요. 시비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재밌네요. 반대로 아들이라고 했다가 못 맞추면 시비 하니까 굉장히 희망 크고 시비 받죠. 예. 마찬가지로 그 전망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전망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봅니다. 전망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마이너스 지금 0.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어떤 분이 요즘 경제 현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 배우는 아이에 비유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재정 풀고 하면서 부양한 걸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처음 뒤에, 자전거 하는 뒤에서 이렇게 받쳐줬는데 이제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민간 부분 아까 중요성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 이제 정부가 손을 놓을 단계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면 볼 수 있고 또 뭐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는 사람들도 아무튼 언젠가는 나야 될 텐데 그때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이제 큰 관건이죠. 기업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요. 예. 우리 기업들 구조조정 정도에 대한 견해차도 지금 많아요. 예, 예. 원장님 보시기에 기업들 구조조정 여전히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를 좀 한번 판단해 주시죠. 저는 뭐 우리나라가 요번에 그 비교적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그러한 대응이 비교적 뭐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의 하나는 우리가 외환위기에 그러한 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학습 봅니다. 효과 예, 같은 학습 거죠. 효과가.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한 10년 동안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그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한 가지 우리 기업 구조에서 지금 걱정되는 측면은 이제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또 경쟁력을 높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정부가 그런 그 구조조정을 이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로서 할 것은 앞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자전거를 이렇게 놔서 가게끔 하는데 길이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면 그걸 잘 다듬어 주고 다시 말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하지 않으면 놔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또는 아주 그 힘든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정부가 손을 이렇게 잡고 했을 때 인도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러한 그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은 대기업 구조조정은 IMF 때 상당히 잘 돼 왔고 중소기업 부분이 조금 아직 숙제 같은 거로 남아있다고 보는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예. 중소기업도 그 일방적인 뭐 시혜성 지원보다는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신용 보증이라든지 또는
은행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좀 무차별적인 지원까지 이런 거야말로 앞으로 그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고칠 거 있으면 또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뭐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기업 스스로가 해야 될 일에 잘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어쨌든 또 그거 함께 노사 문제 뭐 이거 항상 때만 되면 또 노사 문제 어떻게 이거 해결 방법이 너무 포괄적입니까?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이 그 품격에 대한 얘기, 국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노사분교죠, 노사분교. 그러니까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만큼 우리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전반적인 게 어렵다고 보고요. 또 기업 자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국 생산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노사관계. 물론 뭐 노사 관계는 노사의 그러한 자체적인 그러한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런 노사관계 질서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노사관계 질서 내지는 법 질서의 확립이 바로 그거에 선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개혁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제도를 바꾸는 것이 또 의식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은행이 굉장히 무질서해졌거든요. 근데 은행이 그 번호표라는 거 하나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은행에서 아예 을의 번호표를 타고 기다린다는 게 확립되듯이 우리 어떻게 제도를 바꾼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은행을 다녔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번호표 조사하는 거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줄 서는 문화 의식이 되어 있으면 뭐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뭐 그런 것을 바꾸려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 그 환율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지금 뭐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다시 또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죠. 정말 그렇게 기업들한테 또 타격이 크게 될까요? 환율 전망도 좀 이 환율이 이제 우리 경제를 보면 되게 80년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환율의 영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업이 기술이라든지 또는 품질 그리고 브랜드 경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영향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기업으로 볼 때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율은 이 급변이 이루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추상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외국의 돈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게끔 그런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환율을 하나의 내생 변수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결국은 약세가 돼서 오는 현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채권시장에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흡수하느냐 하는 정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을 아주 크리티컬하게 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외부 요인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탱해왔던 거고 수출 산업이 그래서 국제 금융 환경이 변하면은 이게 뭐 안에서 또 난리치는 게 옛날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부양도 좀 필요하죠.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정부가 해야 될 그런 내수시장 부양에 관련해서 역할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맞으니까 특히 이 수출에 의존한 이런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많은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내수하고 이러한 수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수를 육성해야 될 것이냐.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옷을 한 벌 사던 사람 두 벌 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수의 육성은
새로운 산업이나 특히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수를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경우 수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타 뭐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비스 산업의 수요를 그 창출하는 데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이런 분야는 특히 규제의 완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한 그 예로 우리가 음식점 가서 뭐 단무지를 더 달라고 그러면 서비스 좀 더 달라고 서비스 좀 더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서비스는 이코로 공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 아주 충실한 이게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아주 우리가 제조업하고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달리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 정도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부품도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금융도 있죠. 또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도 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브랜드에 여러 서비스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수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장님 말씀 재밌는 게 그 서비스라는 어떤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도 우리 굉장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모호했던 게 예. 사실이에요. 얘기를 조금 달리 돌려보죠. 그 IMF 때 지금 시장을 너무 개방을 했다라는 지적이 예. 그동안 이제 계속 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기 자금이 그래가지고 빈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라는 또 거기에 따른 폐해가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외환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예. 혹시 원장님 어떠신지요? 뭐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개방을 할 때 늘 그 전제가 되는 것은요. 개방을 하되 그 개방과 관련된 감독은 철저히 한다. 이런 게 큰 전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외환시장을 개방할 때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단기성 그런 부채를 가급적이면 중장기적인 부채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에 있어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투자를 해가지고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그 위기를 맞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끔 그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바로 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개방을 했는데 이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러한 저는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글로벌 그러한 경제 체제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뭐 11번째 내지 12번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도 바로 글로벌 경제를 그렇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진 전제로 하되 그것을 어떻게 그 잘 대응하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전에는 문을 꼭 닫고 살아서 감기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을 열기 때문에 감기를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감기가 걸려서 어떤 사람은 폐렴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하다가 극복하는 것은 평소에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네.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시 뭐 문을 닫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 인식하에 우리가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경제 관련 연구소 또 혹은 경제 관련 인사들하고 명사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대담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제가 아주 무슨 강박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원장님 지적하신 참 대한민국의 참 이 고유한 특수성, 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이거 뭐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말도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화두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또 일본 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한번 우리 저 원장님이 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아직도 우리가 그 선진국처럼 신용 경제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신용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산의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게 발달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결국 부동산을
하나의 자기의 중요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 자산 중에 한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자기 자산 중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에 있어서의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형성되는 문제 또는 버블이 붕괴되는 문제, 또 이 부동산이 결국은 다른 분야에까지 경제정책에까지 확산돼서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오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부동산 얘기 나오면은 이게 참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평생의 짐이 되는데 이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튼 소위 그 사회적 약자층이 더 이게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밖으로 많이 나오죠. 이게 양극화의 문제는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 문제를 떠난 이건 사회적 문제고 또 지구적으로 사실 해결해야 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뭐 참 이거 해결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뭐 경제 체제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문제지만 답답한 마음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혹시 미호책이 좀 없으신가요? 방법론을 한번 여쭤보죠. 네. 지금 뭐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에 있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혜택이 결국은 뭐 물방울 떨어지듯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대책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장 경제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마른 물을 하듯이 크게 봐서 확장적인 정책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서민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러한 양극화 정책이 구태여 과거의 정책하고 좀 다른 것은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때그때 어떤 보조하는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소득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중심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방적인 그냥 공급적인 정부가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어떤 수요 계층에 따라서 정책을 하느냐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뭐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한다든지 학자금을 한다든지 뭐 최근에 뭐 미소금융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를 찾아서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마련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만 세우고 그것이 전달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거기까지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달 체계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는 뭐 주어진 그러한 현상이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하에서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은 그런 서민생활 대책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죠. 마무리 국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IT 외 미래 산업,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규제라든지 또는 뭐 노사관계라든지 그런 기업 여건이 좀 나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다만 그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 중에 크게 떠오르는 것이 녹색 산업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는 조금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가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행태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녹색의 요소가 아마 생활 행태 내지는 산업의
그러한 주요한 부분을 다 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기술이라든지 또 녹색 생활, 우리 생활 패턴 자체가 다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노력을 하면 전 상당 부분 새로운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잡고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우리 정책 방향을 좀 한번 제시를 좀 해주시죠. 뭐 크게 봐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위기에 관한 그 극복이 되겠죠. 네. 당장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서 그 소득하고 고용을 창출하냐 네.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또 하나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건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조조정이 되겠죠. 구조조정 내지는 뭐 공기업의 선진화라든지 또는 또 노사관계의 선진화 이런 측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앞서도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발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색 산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산업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게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족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KDI가 MBA 과정 폐지했어요. 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KDI를 앞으로 좀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좀 뭐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KDI에 이제 대학원이 네. 있습니다. 정책 대학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 취지보다는 좀 더 많은 분야 이렇게 확산된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판단하시기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KDI의 그런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좀 더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MBA 같은 건 많은 민간 영역, 사립대학도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KDI는 앞으로 이제 우리의 발전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정책, 개발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춘 대학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유용하게 쓰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결정을 했고 또 제 생각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본래 당초에 그 KDI 대학원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을 하고 또 지금 최근의 경향이 앞으로 우리의 그런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ODA 같은 데 규모를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기관으로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청자 여러분, 1시간에 걸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현호석 원장님과의 인터뷰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원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경제 앞으로도 계속 잘 전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적대로 주변에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정부 또 경제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주시,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아무튼 이렇게 싱크탱크들이 좀 정확하고 또 활발한 연구 활동을 좀 많이 해줘서 우리 경제 좌표를 좀 결정해 주시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고마운 말씀 인터뷰 쳤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